전화기 너머로 들린 한마디. 이제 어머니 요양원 보내고 아파트는 우리가 관리해야지. 그날 김치찌개를 끓이던 제 손이 멈췄습니다. 스피커폰으로 새어나온 딸과 사위의 대화. 요양원, 재건축, 위임장, 성년후견. 제 허락도 없이 계획은 이미 세워져 있었어요. 저는 72살 김순덕입니다. 28년을 살았던 제 집. 새벽 4시에 일어나 계단을 닦아서 모은 돈으로 산 집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주는 법만 배웠던 인생. 이제는 지키는 법을 배울 시간이었어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듭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늦은 봄이었어요. 해가 길어지면서 저녁도 천천히 왔죠. 저는 부엌에서 김치찌개를 데우고 있었습니다. 냄비 뚜껑을 열자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돼지고기 2점, 묵은지 1줌, 두부 반모. 혼자 먹기엔 넉넉한 양이었죠. 요즘은 밥 한 공기도 다 못 먹지만 그래도 끼니는 거르지 않았습니다. 50년 넘게 아침 저녁으로 불 앞에 섰던 습관이 이제는 몸이 기억하는 의식 같은 것이 되어버렸거든요.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딸 할인이라는 이름이 화면에 떴어요. 올해 42, 단정한 보부 컷에 백화점 옷만 입는 딸이죠. 저는 앞치마에 손을 닿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응, 할인아. 엄마, 저예요. 요즘 어떠세요? 목소리는 밝았어요. 그런데 저는 알았죠. 이런 목소리 뒤에는 보통 부탁이 따라온다는 걸요. 딸은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아들, 학원 3곳, 남편 뒷바라지. 전화는 늘 용건이 있을 때만 왔거든요. 잘 지내지? 너는? 저도 괜찮아요. 그나저나 엄마 무릎은 좀 어때요? 지난번에 계단 오르내리기 힘들다고 하셨잖아요. 아, 그래. 그냥 나이 들면 그런 거지 뭐. 저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무릎은 겨울부터 시큰거렸어요. 병원에 가봤자 나이 탓이라는 말만 들을 게 뻔했죠. 파스 붙이고 경로당에서 받아온 따뜻한 찜질팩으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엄마, 그런 거 참으면 안 돼요. 나중엔 더 안 좋아진다니까요. 알았어, 알았어. 나도 알아서 해. 딸의 목소리 너머로 남자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사위 준혁이었습니다. 중견기업 과장이라며 명함 건네길 좋아하는 올해 45인 사위. 여보, 뭐 하는 거야? 빨리 끊고 와. 같은 말이 어렴풋이 섞여 들어왔죠. 저는 그냥 넘기려 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딸이 전화를 끊지 않았거든요. 아니, 끊으려다 실수로 스피커폰을 켠 모양이었어요. 잠깐만요. 엄마, 조금만 기다리세요. 딸의 목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사위의 말이 또렷하게 들려왔어요. 이제 슬슬 어머니 요양원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야? 혼자 사시기 힘들잖아. 무릎도 안 좋다며? 제 손이 멈췄습니다. 국자를 든 채로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그건 좀 그렇지 않아? 아직 혼자 사시는데. 딸의 목소리는 작았어요. 망설임이 묻어났죠. 하지만 사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아니, 요양원이랑 요양병원은 다르잖아. 요양원은 그냥 생활 지원해주는 곳이고 요즘 좋은 데 많아. 어차피 우리가 맨날 올라갈 수도 없고 그리고 어머니 아파트 이제 우리가 관리해야지. 재건축 호재 나왔다며? 지금이 기회야. 등기 정리하고 세입자 내보내고 타이밍 맞춰서 매도하면 차익이 얼마인데. 전화 너머로 딸이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작게 대답했습니다. 알았어요. 나중에 얘기해봐요.
나중에가 아니라 이번 주에 변호사 상담 예약했어. 위임장이랑 성년 의견 절차 알아보자고. 응. 찰칵.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정확히는 이제야 딸이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어요. 저는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김치찌개는 여전히 보글보글 끓고 있었어요. 김이 하얗게 피어올랐죠. 그런데 말이에요. 김이 눈앞을 가리는 건지 아니면 제 눈에 뭔가 고인 건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저는 천천히 불을 껐어요. 국자를 내려놓고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휴대전화를 탁자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화면은 까맣게 꺼져 있었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방금 들은 말들은 선명했어요. 요양원, 재건축, 위임장, 성년후견. 단어 하나하나가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모처럼 차갑게. 저는 화를 내지 않았어요.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앉아서 제 손등을 내려다봤죠. 검버섯이 군데군데 박혀 있었어요. 손가락 마디는 굵었고 손톱은 두꺼워져 있었습니다. 이 손으로 설거지를 몇만 번 했을까요? 이 손으로 김장을 몇 폭이나 담갔을까요? 이 손으로 아이를 키우고 남편을 보냈고 집을 샀어요. 그런데 지금 이 손이 떨렸습니다. 제 아파트는 26평이에요. 1996년 남편과 함께 청약을 넣어서 당첨됐죠. 그때는 기적 같았습니다. 사글세에서 벗어나는 날이 올 줄 몰랐거든요. 남편은 기뻐서 소주를 한 병 사왔고 저는 울면서 계약금 통장을 꺼내 들었어요. 그 돈은 새벽 4시부터 아파트 계단을 닦아서 모은 것이었습니다. 입주하고 나서는 전세를 하나 끼고 살았어요. 안방에는 세입자, 작은 방에는 저희 식구들이 모여 잤죠. 딸 하린이가 중학생 때였습니다. 엄마, 나도 내 방 갖고 싶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더 악착같이 일했죠. 시장에서 반찬 장사를 시작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김치, 나물, 조림을 만들어 팔았습니다. 손님들이 이거 얼마예요? 물으면 3,000원이요 했다가 너무 비싼데? 하면 또 2,500원에 드릴게요 했죠. 그렇게 깎아주고 그렇게 팔았어요. 그 돈으로 전세금을 갚고 온전히 내 집으로 만들었습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갔어요. 폐암이었습니다. 저는 병원비를 대느라 적금을 다 깼죠. 장례를 치르고 나니 통장엔 800만 원이 남았어요. 그때 딸이 결혼 준비 중이었습니다. 저는 예단비를 보태줬어요. 엄마 괜찮아요? 괜찮아, 엄마는. 괜찮지 않았지만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이 집이 재건축 대상이랍니다. 동네에서 소문이 무성했어요. 조합 설명회도 2번 열렸죠. 저는 한번 가봤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평당 얼마 받아? 분담금은 얼마래? 입주는 몇 년 후? 저는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나왔죠. 그런데 사위 준혁이는 알고 있었어요. 재건축 호재, 타이밍, 차익.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부엌 서랍을 열었어요. 안에는 등기부등본, 인감도장, 통장 사본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몇 년 전 딸이 엄마 혹시 모르니까 정리해 두세요라며 정리해 준 파일이었죠. 저는 파일을 꺼내서 식탁 위에 올려놓았어요. 등기부등본에는 소유자 김순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 이름은 없었어요. 남편이 죽기 전 상속 절차를 밟으면서 제 단독 명의로 바꿔뒀거든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파일을 펼쳐놓고 하나하나 들여다봤어요. 인감증명서, 발급 내역, 카드 자동이체 목록, 공과금 납부 기록.
별것 아닌 것 같았지만 이 종이 한 장 한 장이 제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딸이 엄마 혼자는 판단이 어려워요라고 말할 때 그건 보호가 아니었습니다. 통제였어요. 사위가 우리가 관리해야지라고 말할 때 그건 책임이 아니었습니다. 탐욕이었죠. 저는 파일을 덮었어요.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는 놀이터가 보였어요. 그네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죠. 아무도 타지 않는 그네가 그냥 덩그러니 흔들렸습니다. 정주는 건 배웠지만 지키는 법은 몰랐구나.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했죠. 그날 밤 저는 김치찌개를 먹지 않았어요. 냉장고에 그대로 넣어뒀습니다. 그리고 책상 앞에 앉아 수첩을 꺼냈어요. 오래된 수첩이었습니다. 가계부로 쓰던 것이었는데 뒤쪽 페이지는 비어 있었죠. 저는 볼펜을 들고 천천히 적기 시작했습니다. 해야 할 것들. 1. 등기부등본 다시 떼기. 2. 은행 공동인증서 확인. 3. 인감도장 위치 확인. 4. 카드 자동이체 내역 정리. 5. 법률구조공단 전화번호 찾기.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불을 끄고 누웠지만 천장만 빤히 쳐다봤어요. 형광등을 껐는데도 가로등 불빛이 커튼 사이로 새어들어왔죠. 희미한 빛이 천장에 얼룩처럼 번졌습니다. 얼룩을 보다 보니 오래된 기억들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1996년 봄이었습니다. 청약 당첨 통지서를 받던 날, 저는 종이를 손에 쥐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남편은 여보, 우리 됐어. 우리 집 생겼어. 라며 소리쳤지만 저는 믿기지 않았죠. 26번 떨어지고 27번째에 당첨됐습니다. 확률이 아니라 기적처럼 느껴졌어요. 계약금은 1,000만 원이었습니다. 돈을 모으느라 얼마나 악착같이 살았는지 새벽 4시에 일어나 아파트 계단을 닦았어요. 20개 동, 각 동마다 15층. 계단 하나하나 걸레질하며 올라갔죠. 손은 트고 무릎은 까지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참았어요. 한 달에 30만 원, 1년이면 360만 원. 3년을 그렇게 모았습니다. 남편은 공장에서 일했어요. 야간 수당까지 다 받아서 월급을 쪼갰죠. 술을 끊었고 담배도 줄였습니다. 외식은 1년에 한 번, 딸 생일날 뿐이었어요. 그렇게 모은 돈으로 사글세를 벗어났습니다. 아니, 벗어나는 줄 알았어요. 입주하고 나서 알았습니다. 집은 샀지만 살 수가 없었어요. 중도금 대출이자 관리비, 생활비. 남편 월급만으로는 버틸 수 없었죠. 그래서 전세를 끼고 살기로 했습니다. 안방을 내주고 식구들은 작은 방 하나에 모여 잤어요. 딸은 초등학교 4학년이었습니다. 엄마, 나도 내 방 가지고 싶어. 딸이 말했을 때 저는 아무 대답도 못했어요. 그저 머리를 쓰다듬어 줄 뿐이었죠. 전세 보증금은 5천만 원이었습니다. 돈으로 중도금 대출을 일부 갚았어요. 하지만 이자는 계속 나갔죠. 저는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 시장에 나가 반찬을 만들어 팔았어요. 김치, 멸치볶음, 콩자반, 시금치나물. 손이 부르트도록 만들어서 좌판에 펼쳐놓았죠. 손님들은 이거 얼마예요? 물으며 흥정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어요. 3,000원이요. 너무 비싼데? 그럼 2,500원에 드릴게요. 그렇게 깎아주고 그렇게 팔았습니다. 돈으로 딸 학원비를 댔어요. 영어학원, 수학학원. 중학교 들어가니 과외도 시켜달라고 했죠. 저는 또 일을 늘렸습니다.
오전엔 시장, 오후엔 식당에서 설거지, 저녁엔 집에 돌아와 다음날 반찬을 준비했어요. 잠은 4시간. 그렇게 10년을 살았습니다. 딸이 대학에 갔어요. 서울 변두리에 있는 사립대학이었습니다. 등록금이 한 학기에 400만 원. 저는 적금을 깼어요. 4년 동안 모은 돈이었죠. 그래도 모자랐습니다. 남편이 대출을 받았어요. 이자가 또 붙었죠. 저는 새벽 일을 더 일찍 시작했습니다. 3시 반에 일어나서 4시에 시장으로 나갔어요. 딸은 졸업하고 취직했습니다. 중소기업이었지만 그래도 정규직이었어요. 저는 안도했죠. 이제 좀 숨통이 트이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년 뒤 딸이 결혼한다고 했어요. 저는 기뻤습니다. 사위 될 사람을 만나봤어요. 준혁이었죠. 괜찮아 보였습니다. 직장도 다니고 말도 차분했어요. 그런데 예단 준비가 문제였습니다. 딸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예단비 좀 보태줄 수 있어요? 친정에서 준비하는 거라 저는 알았습니다.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어요. 적금을 또 깼죠. 500만 원을 딸에게 줬습니다. 딸은 엄마 고마워요. 나중에 꼭 갚을게요라고 했어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됐어. 내가 잘 살면 되는 거지. 그런데 갚아준 적은 없었어요. 결혼 후 딸은 가끔 찾아왔습니다. 처음 몇 년은 자주 왔어요. 하지만 손자가 태어나고 학원이 시작되고 바빠지면서 전화가 줄었죠. 명절과 생일에만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서운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그래, 젊은 사람들은 바쁘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남편이 아프기 시작한 건 10년 전이었어요. 기침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폐암 3기였어요. 항암 치료를 시작했죠. 저는 병원비를 대느라 적금을 다 깼습니다. 남편은 미안해, 여보. 내가 담배를 끊을 걸 그랬어라며 울었어요. 저는 손을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당신. 우리 이겨내요. 하지만 이겨내지 못했어요. 남편은 1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 통장에는 800만 원이 남았어요. 그나마 이것도 조의금 덕분이었죠. 저는 혼자가 됐습니다. 61살이었어요. 10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불을 켰어요. 안방 옷장을 열었습니다. 옷장 위쪽 손이 잘 닿지 않는 곳에 낡은 가방이 하나 있었어요. 의자를 가져다 놓고 올라가서 가방을 꺼냈죠. 먼지가 풀썩 날렸습니다. 가방 안에는 오래된 서류들이 들어 있었어요. 남편과 함께 청약 넣을 때 받은 안내문, 입주계약서, 전세계약서, 대출 약정서, 그리고 통장들. 이미 해지된 통장도 있었고 잔액이 몇천 원 남은 통장도 있었습니다. 저는 통장들을 하나씩 펼쳐봤어요. 첫 번째 통장, 1996년 개설, 입출금 내역이 빼곡했습니다. 입금 30만 원 계단 청소, 15만 원 반찬 장사, 20만 원 설거지, 출금 학원비, 과외비, 등록금, 생활비. 매달 적자였어요. 그래도 멈추지 않았죠. 두 번째 통장, 2005년 개설, 딸 대학 등록금 전용이었습니다. 매 학기 400만 원씩 빠져나갔어요. 2년 동안 3,200만 원. 저는 숫자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세 번째 통장, 2010년 개설, 딸 결혼 예단비, 500만 원 출금. 메모란에는 할인이 예단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네 번째 통장, 2015년 개설, 남편 병원비, 입금과 출금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적금을 깨서 바로 병원으로 송금했어요. 마지막 잔액 23만 원. 저는 통장을 덮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분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슬픔 때문도 아니었어요. 그저 허무했죠. 내가 뭘 한 거지?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엄마였어. 그게 내 일이었어.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설득이 되지 않았어요.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았죠. 저는 가방을 도로 옷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갔어요. 서랍을 열어 파일을 꺼냈습니다.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카드 내역서. 이번엔 천천히 하나하나 읽었어요. 등기부등본에는 소유자 김순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주소는 여기, 이 아파트. 면적은 전용 26평. 저는 글자를 손가락으로 따라 읽었어요. 김순덕. 내 이름. 내 집. 인감증명서는 작년에 딸이 떼어놓은 것이었습니다. 엄마, 혹시 모르니까 준비해 두세요.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은 알았습니다. 이건 준비가 아니라 준비물이었어요. 딸이 필요할 때 쓰려고 미리 챙겨둔 것이죠. 카드 자동이체 내역서를 받습니다. 관리비, 전기세, 가스비, 통신비. 모두 제 명의 카드에서 빠져나갔어요. 그런데 하나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작년부터 손자 학원비가 자동이체로 묶여 있었어요. 한 달에 30만 원. 딸이 엄마 잠깐만 도와주세요. 몇 달만요라고 했었죠. 그런데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저는 계산기를 꺼냈어요. 30만 원 곱하기 13개월. 390만 원. 돈이면 적금 하나를 새로 시작할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저는 종이를 한 장 꺼내서 표를 그렸어요. 왼쪽에는 내가 준 것들, 오른쪽에는 남은 것들. 왼쪽 칸을 채워나갔습니다. 대학 등록금 3,200만 원. 결혼 예단비 500만 원. 손자 학원비 1년 390만 원. 명절 용돈 10년 약 600만 원. 생활비 보조비 전기 추정 1,000만 원. 합계 5,690만 원. 오른쪽 칸에는 이 집 하나만 적었어요. 저는 펜을 내려놓고 표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숫자가 아니었어요. 삶이었죠. 내 시간, 내 건강, 내 눈물. 모든 게 저 숫자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나는 주는 법만 배웠구나. 지키는 법은 배우지 못했어. 저는 표를 접어서 파일에 끼워 넣었습니다. 그리고 수첩을 펼쳤어요. 어젯밤에 적어둔 목록 아래에 새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6. 카드 자동이체 내역 확인 손자 학원비 해지 검토. 7. 통장 정리 내 이름, 내 도장, 내 비밀번호. 8. 딸에게 준 돈 목록 작성 나중을 위해. 글씨는 여전히 삐뚤빠뚤했지만 이번엔 힘이 실렸어요. 저는 불을 끄고 다시 누웠습니다. 이번엔 눈이 감겼어요. 천장의 얼룩도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둠만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내 집은 내 거야. 그리고 잠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6시. 창밖은 아직 흐릿했어요.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죠. 오늘은 할 일이 많았습니다. 첫 번째로 간 곳은 동주민센터였어요. 아침 9시에 문을 열자마자 들어갔습니다. 민원 담당 직원이 저를 보더니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오늘은 무슨 일로 오셨어요? 등기부등본 떼러 왔어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직원이 신분증을 받아들고 컴퓨터를 두드렸어요. 프린터에서 종이가 나왔죠. 여기 있습니다. 1,000원이에요. 저는 1,000원을 내고 등기부등본을 받았습니다. 접지 않고 그대로 가방에 넣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식탁에 펼쳐놓고 천천히 읽었습니다.
소유자 김순덕, 주소, 면적, 등기일자 모두 정확했어요. 전세권이나 근저당 같은 건 없었습니다. 깨끗한 등기였죠. 저는 안도했어요. 아직은 내 거구나. 두 번째로 한 일은 전화였습니다. 교회 권사님께 연락했어요. 이명자 권사님, 65살로 저보다 7살 어린 분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또렷하고 세상 물정을 잘 아는 분이죠. 남편이 부동산 일을 하다 돌아가셔서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잘 알고 계셨어요. 언니, 저 순덕인데요. 아이고, 순덕 언니. 무슨 일이세요? 좀 물어볼 게 있어서요. 혹시 시간 괜찮으세요? 그럼요. 지금 어디 계세요? 제가 갈게요. 명자 권사님은 1시간 뒤에 우리 집으로 왔습니다. 손에는 보온병을 들고 계셨어요. 언니, 쌍화차 끓여왔어요. 같이 마셔요. 저희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따뜻한 차가 목으로 넘어갔어요. 저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스피커폰으로 들린 말, 재건축, 요양원, 위임장. 명자 권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중간에 한숨도 쉬셨죠. 언니, 요즘 그런 일이 많아요. 자식들이 부모 재산 관리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미리 챙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절대 위임장 같은 거 쓰시면 안 돼요. 위임장에 도장 찍으면 언니 허락 없이도 집을 팔 수 있어요. 성년 후견도 마찬가지예요. 법원에서 후견인 지정되면 언니 재산을 후견인이 관리하거든요.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럼 내 집이 아니게 되는 거네. 그리고 언니, 좋은 분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 동네 부동산 사장님인데 진짜 정직하세요. 최영숙 사장님이에요. 명자 권사님은 휴대전화를 꺼내 번호를 보여줬어요. 저는 수첩에 적었습니다. 최영숙 부동산 010-1234-4567 그리고 법률구조공단이라고 있어요. 거기 가면 무료로 법률 상담 받을 수 있어요. 언니 같은 경우는 충분히 도움 받을 수 있어요. 명자 권사님은 법률구조공단 전화번호도 알려줬습니다. 저는 또 수첩에 적었어요. 언니, 절대 딸한테 들키시면 안 돼요. 평소처럼 행동하세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면서 뒤에서 준비하는 거예요. 알겠죠? 알았어요. 고마워요, 명자 권사님. 명자 권사님이 돌아간 뒤 저는 수첩을 펼쳐놓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오늘 안에 해야 할 일들이 있었어요. 오후 2시 저는 법률구조공단에 전화했습니다. 상담원이 친절하게 받았어요. 어떤 상담을 원하세요? 재산 관리 때문에요. 자식이 위임장 쓰라고 하는데 괜찮은 건지 알고 싶어요. 상담원은 잠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와 연결해줬어요. 변호사는 남자였습니다.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어르신, 위임장은 신중하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포괄적 위임장은 특히 위험해요. 위임받은 사람이 어르신 허락 없이 재산을 처분할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절대 서명하지 마세요. 만약 자녀분이 계속 요구하시면 저희 공단으로 오세요. 무료 법률 자문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성년후견 신청은 법원 절차예요. 어르신이 동의하지 않으시면 쉽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녀분이 어르신 판단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판단 능력이요? 네. 치매나 인지 장애가 있으면 후견인이 필요하다고 법원이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인지기능 검사를 받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정상이라는 진단서를 받아두시면 나중에 증거가 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또 수첩에 적었어요.
인지기능 검사 받기. 오후 4시 저는 최영숙 부동산을 찾아갔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 근처에 있었어요. 영숙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죠. 문을 열고 들어가니 단발머리에 편한 바지 정장을 입은 여자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책상 위에는 휴대전화 2대가 놓여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명자 권사님 소개로 왔어요. 저 김순덕이라고 해요. 영숙 사장님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아, 명자 언니가 말씀하셨어요. 앉으세요, 어머님. 저는 의자에 앉아서 이야기를 꺼냈어요. 딸과 사위의 대화, 재건축, 요양원 계획. 영숙 사장님은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중간에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한숨을 쉬기도 했어요. 어머님, 요즘 정말 이런 일이 많아요. 자식들이 부모 집을 자기 자산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재건축 호재가 나오면 더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어머님 집은 어머님 거예요. 등기도 어머님 명의고 빚도 없잖아요. 그럼 어머님이 원하실 때 어머님이 파실 수 있어요. 딸이 뭐라고 하든 법적으론 어머님 마음이에요. 그런데 딸이 위임장 쓰라고 하면요? 절대 안 됩니다. 위임장에 도장 찍으시면 딸이 어머님 집을 팔 수 있어요. 인감도장은 절대 딸한테 안 보여주세요. 인감증명서도 함부로 떼지 마시고요. 영숙 사장님은 메모지에 뭔가 적었어요. 그리고 저한테 건네줬습니다. 이거 제 명함이에요. 언제든 연락하세요. 그리고 어머님, 혹시 집을 파실 생각 있으세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입을 열었어요. 생각은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천천히 하시면 돼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현금 매수자 알아보고 절차 다 설명해 드릴게요. 어머님이 원하실 때 연락 주세요. 저는 명함을 받아 지갑에 넣었습니다.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오늘 한 일들을 체크했어요. 1. 등기부등본 다시 떼기. 2. 법률구조공단 상담. 3. 부동산 사장님 만나기. 4. 인지기능 검사 예약 내일. 저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죠. 아파트 단지에는 저녁 산책 나온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개를 산책시키는 사람, 손을 잡고 걷는 노부부. 저도 저렇게 평온하게 살고 싶었어요. 누구한테도 쫓기지 않고, 누구한테도 빼앗기지 않고, 제 집에서 제 방식대로. 저는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딸한테서 온 문자가 하나 있었어요. 엄마, 이번 주 토요일에 갈게요. 같이 밥 먹어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기다릴게. 엄마가 된장찌개 끓여놓을게. 평소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계획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조용히 준비를 이어갔어요. 화요일엔 정신건강의학과에 가서 인지기능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젊은 여자분이었어요. 어르신, 오늘 날짜가 어떻게 되죠? 2025년 5월 13일이요. 100에서 7씩 빼보세요. 93, 86, 79, 72 검사는 30분 정도 걸렸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뒤에 나온다고 했어요. 목요일엔 은행에 갔습니다. 제 통장이 몇 개인지, 공동인증서는 어떻게 되는지 확인했어요. 카드 자동이체 내역도 다시 확인했습니다. 손자 학원비 한 달에 30만 원. 저는 은행 직원에게 물었어요. 이거 해지하려면 어떻게 해요? 본인이 오셔서 신청하시면 바로 돼요. 그럼 다음에 올게요.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타이밍이 중요했거든요. 금요일 오후 저는 동네 미용실에 갔습니다. 미소 미용실. 40대 원장님이 혼자 운영하는 작은 가게였어요. 단골이 많았죠. 특히 저 같은 나이 든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파마를 하거나 머리를 자르거나 그냥 수다를 떨러오기도 했어요. 어머님, 오늘은 어떻게 해드릴까요? 머리 좀 다듬어 주세요. 뒷머리가 자꾸 삐져나와서요. 원장님이 저를 의자에 앉히고 가위를 들었습니다. 옆자리에는 경로당에서 자주 보던 박수님 씨가 앉아 있었어요. 75살쯤 되셨을 거예요. 말이 많은 분이었죠. 아이고, 순떡 씨. 오랜만이네요. 그러게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뭐, 그저 그렇죠. 다리가 자꾸 저려서 병원 다니고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슬쩍 말을 꺼냈어요. 저도 요즘 무릎이 안 좋아서요.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더라고요. 원장님이 가위질을 하다 말고 물었습니다. 어머님, 병원은 가보셨어요? 갔죠. 근데 나이 탓이래요. 약 먹으라고만 하고. 수님 씨가 끼어들었어요. 아이고, 그럼 어쩌려고요. 혼자 사시는데. 저는 한숨을 쉬는 척 했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말인데 실버타운 같은데 알아볼까 생각 중이에요. 순간 미용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원장님의 손이 멈췄고 수님 씨가 고개를 확 돌렸어요. 실버타운이요? 진짜요? 네. 무릎도 안 좋고 혼자 사는 게 불안하기도 하고 요즘 좋은 데 많다던데요. 원장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실버타운은 돈이 많이 들잖아요. 괜찮으세요? 집이 있잖아요. 집을 정리하면 될 것 같아서요. 수님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집을요? 재건축 예정인 집을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재건축이 뭐예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살 때 필요하니까요. 아이고, 그래도 재건축되면 값이 많이 오른다는데. 나이 먹으면 그런 거 무슨 소용이에요. 편하게 사는 게 중요하지. 미용실을 나올 때 저는 알았습니다. 이 말이 동네에 퍼질 거라는 걸요. 수님 씨는 경로당 단골이었거든요. 입이 가벼운 분이었죠. 다음 날 토요일 딸이 왔습니다. 오전 11시쯤이었어요. 사위도 함께 왔죠. 손자는 학원 간다고 안 왔다고 했습니다. 엄마, 잘 지내셨어요? 응, 잘 지냈지. 저는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어요. 딸은 거실 소파에 앉았고 사위 준혁이는 베란다로 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무릎은 좀 어때요? 그냥 그래.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뭐. 딸이 가방에서 파스 한 통을 꺼냈어요. 이거 좋다던데요. 약국에서 샀어요. 고맙다. 잘 쓸게. 저는 파스를 받아서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딸은 주방을 둘러보더니 냉장고를 열었어요. 엄마, 반찬 없네요. 제가 좀 사다 놓을까요? 괜찮아. 나 혼자 먹는데 뭐. 딸이 냉장고 문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혼자 사시기 힘들죠? 우리도 걱정돼요. 저는 국을 젓다 말고 딸을 쳐다봤어요. 무슨 소리야? 나 괜찮아. 그래도 만약에 몸이 더 안 좋아지시면 어쩌려고요. 저는 국자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그러게. 나도 요즘 생각이 많아. 실버타운 같은데 알아볼까 싶기도 하고. 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실버타운이요? 응. 요즘 좋은 데 많다잖아. 밥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아프면 바로 병원도 가고. 베란다에서 전화를 끝낸 사위가 안으로 들어왔어요. 딸이 사위를 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엄마가 실버타운 알아보신대. 사위의 표정이 묘하게 바뀌었습니다.
관심이 생긴 얼굴이었어요. 어머니, 좋은 생각이세요. 요즘 실버타운 시설이 정말 좋아요. 제가 알아볼까요? 아니야. 나도 천천히 알아보고 있어. 급할 건 없으니까. 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그럼 집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집? 글쎄, 정리해야지. 실버타운 가려면 돈이 필요하잖아. 사위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집은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요즘 재건축 얘기도 나오고 있고 좋은 값에 팔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고맙다. 그리고 어머니, 집 관리하시는 거 힘드시죠? 저희가 좀 도와드릴게요. 필요한 서류 같은 것도 저희가 정리하고. 딸이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엄마, 이거 좀 보세요. 위임장이에요. 이거 작성해 두시면 나중에 집 팔 때 엄마가 안 힘드셔요. 우리가 다 처리할 수 있어요. 저는 서류를 받아들고 펼쳐봤습니다. 부동산 매매 위임장. 위임인, 수임인, 목적물. 글자들이 빼곡했어요. 아래쪽에는 도장 찍는 칸이 있었죠. 이게 뭐야? 엄마가 저한테 집 매매 권한을 주는 거예요. 그럼 엄마가 직접 안 오셔도 되고 편하시잖아요. 저는 서류를 천천히 접었습니다. 그리고 식탁 위에 내려놓았어요. 근데 나 아직 안 팔 거야. 천천히 생각해 볼게. 딸의 얼굴에 실망이 스쳤습니다. 엄마, 그래도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좋잖아요. 아니야. 급하게 할 필요 없어. 나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사위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그래도 시장 상황이 좋을 때 파는 게 좋아요. 재건축 호재가 있으니까 지금이 적기예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아니야. 내가 결정할게. 점심을 먹는 내내 딸과 사위는 계속 집 이야기를 꺼냈어요. 실버타운이 얼마나 좋은지, 집은 빨리 정리하는 게 좋은지. 저는 고개만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그래, 생각해 볼게. 고맙다. 딸과 사위가 돌아간 뒤 저는 식탁 위에 놓인 위임장을 집어들었어요. 천천히 읽어봤습니다. 수임인은 위임인을 대신하여 부동산을 매도할 수 있다. 저는 서류를 반으로 접어서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절대 도장을 찍지 않을 거예요. 저는 휴대전화를 꺼내서 영숙 사장님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사장님, 저 김순덕이에요. 다음 주에 한번 뵙고 싶어요. 집 매매 상담받고 싶어요. 답장이 금방 왔습니다. 네, 어머님. 언제든 오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미끼는 던졌어요. 이제 딸과 사위는 제가 실버타운 가려고 집을 판다고 믿을 거예요. 조급해질 거고 서두를 거예요. 하지만 제 계획은 따로 있었습니다. 저는 수첩을 펼쳤어요. 새로운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9. 현금 매수자 물색 영숙 사장님과 상담. 10. 실버타운 아닌 곳 알아보기 독립형 주거. 11. 절대 위임장에 도장 찍지 않기. 글씨는 또렷했습니다. 손도 떨리지 않았어요. 월요일 오전 저는 영숙 부동산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사장님은 저를 보자마자 안으로 안내했어요. 어머님 앉으세요. 차 드릴게요. 따뜻한 보리차를 한 잔 받아들고 저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집을 팔려고요. 영숙 사장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언제쯤 생각하세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딸한테 들키기 전에요. 사장님은 수첩을 꺼내 적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조건이 있으세요? 현금으로 사는 사람이어야 해요. 대출 끼면 시간 오래 걸리잖아요. 그리고 세입자 없는 조건이요. 알겠습니다. 시세는 아시죠? 요즘 재건축 호재 때문에
2단지 26평이 4억에서 4억 5천 사이예요. 저는 놀랐습니다. 그렇게 많이요? 네. 10년 전보다 2배 넘게 올랐어요. 어머님 집은 등기도 깨끗하고 관리도 잘 되어 있으니까 좋은 값 받으실 수 있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4억? 상상도 못한 돈이었어요. 이 집을 사던 때가 생각났습니다. 1996년 분양가가 8천만 원이었어요. 그것도 청약 당첨되어서 살 수 있었죠. 이제는 4억이라니. 사장님, 빨리 찾을 수 있어요? 현금 매수자는 보통 투자자들이에요. 재건축 노리고 사는 사람들이죠. 제가 아는 분들 몇 명 있어요. 연락해 볼게요. 그럼 부탁드려요. 그리고 사장님, 이거 비밀로 해주세요. 딸이 알면 안 돼요. 영숙 사장님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어머님. 제가 지켜드릴게요. 사흘 뒤 영숙 사장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매수자 찾았어요. 4억 2천에 현금 거래 원하신대요. 계약부터 잔금까지 한 달 안에 끝낼 수 있어요. 정말요? 네. 내일 계약하실 수 있으세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내일. 너무 빨랐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이제 끝내자. 네, 할게요. 다음 날 오후 저는 부동산 사무소에 갔습니다. 매수자는 50대 중반 남자였어요.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죠.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영숙 사장님이 서류들을 펼쳐놓았어요. 매매계약서,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여기 매매 금액 4억 2천만 원, 계약금은 오늘 4천만 원, 중도금은 2주 뒤 1억 8천만 원, 잔금은 한 달 뒤 3억 8천만 원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매수자가 통장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어머님, 계약금 준비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제 인감 도장, 빨간 도장이 종이에 찍혔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제 정말 이 집을 보내는구나. 계약이 끝나고 저는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4천만 원. 영숙 사장님이 은행까지 동행해 줬어요. 돈을 제 통장에 입금했습니다. 통장 잔액이 바뀌는 걸 보니 실감이 났어요. 사장님 고맙습니다. 어머님,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잔금일까지 조심하셔야 해요. 딸한테 절대 들키시면 안 돼요. 알아요. 조심할게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28년을 산 집. 벽지는 누렇게 바랬고 장판은 군데군데 달아 있었어요. 부엌 싱크대는 낡았고 화장실 타일은 금이 가 있었죠. 그래도 제 집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집 안을 걸었어요. 거실, 안방, 작은 방, 부엌. 각 방마다 기억이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서 남편과 텔레비전을 봤어요. 안방에서 밤새 딸 학원 숙제를 도와줬죠. 작은 방은 전세 세입자가 살았던 방. 부엌에서는 매일 아침 밥을 지었습니다. 베란다로 나갔어요. 난간에 손을 얹었습니다. 여기서 빨래를 널고 김장을 담그고 여름엔 수박을 식혔어요. 아래로 놀이터가 보였습니다. 딸이 어렸을 때 저기서 놀았어요. 그네 타고 미끄럼틀 타고 친구들이랑 뛰어놀았죠. 저는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낡은 주전자를 손에 들었어요. 20년은 쓴 주전자였습니다. 손잡이가 헐거웠고 뚜껑은 잘 안 닫혔어요. 그래도 버리지 못했죠. 저는 주전자에 물을 받아 불을 켰습니다. 물이 끓기 시작했어요. 보글보글 김이 피어올랐죠. 주전자야, 수고했다. 이제 쉬어.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찬장에서 국자를 꺼냈어요. 반질반질한 국자.
손잡이가 닳아서 나무가 드러나 있었습니다. 이 국자로 몇천 번 국을 떠냈을까요? 국자야, 너도 수고했어. 하나하나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식탁, 의자, 냉장고, 전기밥솥, 오래된 물건들. 낡았지만 제 삶이 묻어있는 물건들이었어요. 2주가 지나고 중도금을 받았습니다. 1억 8천만 원. 은행에서 돈을 받고 저는 새 통장을 만들었어요. 다른 은행이었습니다. 딸이 모르는 은행. 돈을 나눠서 넣었어요. 정기예금, 정기적금. 영숙 사장님이 소개해준 재무설계사와 상담도 했습니다. 어머님, 이 돈으로 연금형 수입 구조 만드실 수 있어요. 매달 200만 원 정도 나와요. 그럼 그걸로 생활할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목돈은 따로 보관하세요. 나중을 위해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획이 점점 구체화되고 있었어요. 잔금일은 한 달 뒤였습니다. 5월 마지막 날. 날씨가 좋았어요.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시원했습니다. 오전 10시 저는 등기소에 갔습니다. 영숙 사장님과 매수자가 함께 왔어요. 서류를 제출하고 등기 이전을 신청했습니다. 국민주택 채권도 매입했고 취득세도 냈어요. 절차는 2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오후 1시 은행에서 잔금을 받았습니다. 3억 8천만 원. 통장에 숫자가 찍혔어요. 계약금과 중도금을 합치면 4억 2천만 원. 제 평생 본 적 없는 돈이었습니다. 매수자와 악수를 나눴어요. 어머님, 집 잘 쓰겠습니다. 잘 사세요. 저는 웃으며 말했지만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니, 이제는 제 집이 아니었죠. 열쇠를 문에 꽂고 돌렸어요. 마지막으로 문을 여는 순간이었습니다. 방 안은 텅 비어 있었어요. 이삿짐은 이미 정리해뒀습니다. 큰 짐은 없었어요. 옷, 이불, 몇 가지 그릇, 사진첩, 남편 영정 사진, 딸 어릴 적 사진, 그것들만 챙겼습니다. 나머지는 다 두고 갔어요. 매수자한테 가구 그대로 두고 갈게요라고 했습니다. 새로 살 거니까요. 저는 거실 한가운데 섰습니다. 주위를 천천히 둘러봤어요. 햇빛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먼지가 햇살 속에서 반짝였어요. 집아, 고마웠어. 28년 동안 날 지켜줘서. 목이 메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우는 건 나중에 해도 됐어요. 저는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신발을 신고 가방을 들었어요. 뒤돌아보지 않고 문을 열었습니다. 밖으로 나갔죠. 문을 닫았습니다. 열쇠를 자물쇠에 넣고 잠갔어요. 마지막으로 문패를 쳐다봤습니다. 403호. 저는 손으로 문패를 한번 쓰다듬었어요. 잘 있어. 그리고 엘리베이터로 걸어갔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는 새 주소가 적힌 종이를 꺼냈습니다. 원룸형 실버 커뮤니티. 요양원이 아니었어요. 독립형 주거 공간이었습니다. 부엌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제가 직접 요리할 수 있는 곳. 필요하면 도움도 받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혼자 사는 곳이었어요. 택시를 탔습니다. 여기로 가주세요. 택시가 출발했어요. 창밖으로 아파트 단지가 멀어졌습니다. 놀이터, 경로당, 슈퍼마켓. 제가 28년 동안 산 동네였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새 보금자리에 짐을 풀고 있었어요. 원룸형 실버 커뮤니티는 조용했습니다. 15평 정도 되는 공간. 작았지만 제게는 충분했어요. 부엌이 있고 화장실이 있고 침대와 책상이 있었죠. 창문으로는 작은 공원이 보였습니다. 탁구대가 있고
벤치가 있고 산책로가 있었어요.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이불 한 채, 그릇 몇 개. 남편 영정 사진은 작은 선반 위에 놓았어요. 딸 어릴 적 사진첩은 서랍에 넣었습니다. 보고 싶을 때 꺼내보려고요. 새 통장도 정리했어요. 세 개 은행에 나눠서 예금했습니다. 매달 200만 원씩 나오는 연금형 상품, 목돈은 정기예금. 딸이 모르는 은행, 딸이 모르는 계좌였어요. 휴대전화는 그대로 썼습니다. 번호를 바꾸면 딸이 의심할 테니까요. 하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어요. 일주일 동안 딸한테서 전화가 3번 왔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답장하지 않았어요. 타이밍이 중요했거든요. 오늘은 토요일이었습니다. 오전 10시. 저는 새집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죠. 평화로웠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딸이었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어요. 벨소리가 멈췄죠. 곧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전화 왜 안 받으세요? 걱정돼요. 오늘 집에 갈게요. 저는 문자를 읽고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알겠구나. 그 시각 옛날 아파트 403호 앞. 딸 하린이는 남편 준혁이와 함께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과일 봉지를 들고 있었어요. 현관 앞에 섰죠. 번호키를 눌렀습니다. 삑삑. 에러음이 났어요. 이상하네. 하린이는 다시 번호를 눌렀습니다. 삑삑. 또 에러음. 비밀번호 바뀐 거 아니야? 준혁이가 초인종을 눌렀어요. 딩동.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한 번 더 눌렀죠. 딩동. 여전히 조용했어요. 어머니, 저희 왔어요. 준혁이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대답이 없었어요. 하린이는 휴대전화를 꺼내 저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만 길게 울렸어요. 저는 받지 않았죠. 엄마, 왜 전화를 안 받으시지? 하린이의 목소리에 불안이 섞였습니다. 옆집 문이 열렸어요. 이웃 아주머니가 고개를 내밀었죠. 50대쯤 되어 보였습니다. 누구 찾으세요? 아, 여기 사는 김순덕이 저희 어머니인데요. 혹시 보셨어요? 아주머니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김순덕 씨요? 이사 가신 것 같던데요. 하린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네. 이사요? 네. 일주일 전쯤 이사짐 센터 왔었어요. 짐 싸서 나가시던데. 그럼 지금 어디 계신지 아세요?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인사만 하고 가셨어요. 아주머니는 문을 닫았습니다. 하린이와 준혁이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준혁이가 중얼거렸습니다. 하린이는 우편함을 열었어요. 안에 흰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죠. 봉투 겉면에는 딸 하린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제 글씨였어요. 하린이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편지지 2장이 들어 있었어요. 천천히 펼쳐서 읽기 시작했죠. 하린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너희는 지금 403호 문 앞에 서 있겠구나. 엄마는 이사 갔어. 어디로 갔는지는 아직 말하지 않을게. 놀랐지? 미안해. 일주일 전 너희 통화를 들었어. 스피커폰으로 새어나온 말들. 요양원, 재건축, 위임장, 성년후견. 하나하나 다 들었단다. 하린아, 엄마는 짐이 아니야. 요양원과 요양병원은 달라. 요양병원은 아픈 사람이 가는 곳이고 요양원은 생활 지원받는 곳이지. 그런데 엄마는 아직 내 발로 걸어. 내 손으로 밥 짓고 내 머리로 생각해. 누군가 날 대신해서 판단할 필요가 없어. 이 집은 엄마 노후 자금이었어. 28년 동안 지킨 집. 새벽 4시에 일어나 계단 닦아서 모은 돈으로 산 집.
시장에서 반찬 팔아서 전세금 갚은 집. 너 대학 보내고 결혼 예단 보태주고 그래도 끝까지 지킨 집. 그런데 너희는 이 집을 너희 자산처럼 생각했구나. 재건축되면 차익 남는다고. 지금 팔면 좋은 값 받는다고. 엄마 허락도 없이 계획을 세웠지. 할인아, 엄마가 너한테 많은 걸 줬어. 등록금 3,200만 원, 결혼 예단 500만 원, 손자 학원비 390만 원, 명절 용돈 생활비. 다 합치면 5천만 원이 넘어. 엄마는 그걸 주면서 한 번도 갚으라고 하지 않았어. 그냥 내가 잘 살면 된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이제 엄마한테 남은 건 이 집뿐이었어. 마지막 남은 거. 그것마저 빼앗으려 했구나. 엄마는 이 집을 팔았어. 4억 2천만 원에. 현금 거래로 깨끗하게 정리했어. 등기도 넘어갔고 돈도 받았어. 이제 이 집은 엄마 집이 아니야. 돈은 엄마가 관리할 거야. 은행에 나눠서 넣었어. 매달 연금처럼 나와. 그 돈으로 엄마는 살 거야. 누구한테도 의지하지 않고 누구한테도 짐되지 않고 너희 살 길은 너희 힘으로 찾아. 엄마 집에 기대지 말고 엄마 노후 자금에 손대지 말고 너희는 젊어. 일할 수 있어. 벌 수 있어. 그러니까 너희 힘으로 살아. 엄마는 너를 미워하지 않아. 다만 서운해. 엄마가 뭐든 해줄 거라고 생각한 것. 엄마 의견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 것. 엄마는 그저 관리해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한 것. 할인아, 엄마도 사람이야. 존엄이 있어. 결정권이 있어. 내 삶의 주인은 나야. 이제부터는 엄마가 엄마를 지킬 거야. 미루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손자 학원비 자동이체는 해지했어. 매달 30만 원. 1년 넘게 나간 돈. 이제는 안 나가. 대신 손자 이름으로 교육 적금을 새로 만들었어. 엄마 이름으로. 장기로. 손자가 20살 되면 줄 거야. 돈보다 습관을 가르치려고. 엄마 새 주소는 아직 알려주지 않을게. 시간이 필요해. 너도 엄마도. 언젠가 다시 만나자. 그때는 엄마를 엄마로 봐줬으면 좋겠어. 관리 대상이 아니라 사람으로. 건강해라. 엄마가. 할인이는 편지를 다 읽고 손을 떨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준혁이가 편지를 빼앗아 읽었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준혁이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할인이는 주저앉았습니다. 복도 바닥에 털썩 앉아서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준혁이는 휴대전화를 꺼내 저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냈죠. 어머니, 어디 계세요? 연락 주세요. 우리 얘기 좀 해요. 저는 문자를 읽었지만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어요. 할인이와 준혁이는 한참을 403호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과일 봉지는 바닥에 놓여 있었어요. 아무도 그걸 들지 않았죠. 창밖으로 해가 기울었습니다. 복도는 점점 어두워졌어요. 할인이는 일어서서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눈물이 종이 위에 떨어졌죠. 내가 뭘 한 거지. 할인이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준혁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두 사람은 천천히 엘리베이터로 걸어갔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아니, 돌아볼 수 없었죠. 저는 새 집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차는 식었어요. 해가 지고 있었죠. 공원에는 탁구 치는 노인들이 보였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휴대전화를 내려다봤습니다. 딸한테서 온 문자 12개, 전화 8번, 모두 무시했어요. 아직은 아니야. 시간이 필요해. 너도 나도.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딸한테서 전화와 문자가 계속 왔어요. 하루에 서너 번씩.
저는 읽기만 하고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내용은 비슷했어요. 엄마, 제발 연락 주세요. 엄마, 우리 얘기 좀 해요. 엄마, 어디 계세요? 걱정돼요. 그러다 사흘 전 톤이 바뀌었습니다. 엄마, 변호사랑 상담했어요. 엄마 혼자 집 파신 거 문제될 수 있대요. 성년 의견 신청 알아보고 있어요. 엄마 판단 능력 검사 필요하대요. 저는 문자를 읽고 한숨을 쉬었어요. 역시 그러는구나. 그날 오후 저는 법률구조공단에 전화했습니다. 지난번 상담했던 변호사와 다시 연결됐어요. 어르신,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집 팔았어요. 그런데 딸이 성년 의견 신청한다고 하네요. 아, 그러시군요. 어르신, 걱정 마세요. 성년 의견은 쉽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법원에서 심리를 해요. 어르신이 판단 능력이 없다는 걸 입증해야 하거든요. 저 인지기능 검사 받았어요. 정상이래요. 그럼 더 안심하셔도 됩니다. 진단서 있으시죠? 네, 받아뒀어요. 좋습니다. 그리고 집 매매도 적법하게 하셨죠? 등기 이전, 계약서 다 제대로 하셨나요? 네. 공인중개사 통해서 했어요. 서류 다 있어요. 그럼 문제 없습니다. 어르신이 정상적인 판단 능력으로 재산을 처분하신 거예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요. 저는 안도했습니다. 그럼 딸이 뭐라고 해도 괜찮은 거죠? 네. 다만 가족관계는 법으로만 해결되지 않아요. 어르신,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딸분과 어떤 관계를 원하시는지.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 생각했습니다. 딸과의 관계, 무엇을 원하는지, 용서는 아직이었어요. 마음이 아팠거든요. 하지만 미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거리가 필요했어요. 서로를 다시 보는 시간. 일주일 뒤 딸한테서 또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제발 한 번만 만나요. 얘기하고 싶어요. 저는 처음으로 답장을 보냈어요. 다음 주 화요일 오후 2시 영숙 부동산 앞 카페에서. 답장은 바로 왔습니다. 네, 엄마. 꼭 갈게요. 화요일이 왔습니다. 저는 오후 1시 반에 카페에 도착했어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죠. 카페는 조용했어요. 손님이 몇 명 없었습니다. 2시 정각 딸이 들어왔습니다. 혼자였어요. 사위는 안 보였죠. 딸은 저를 보자마자 달려왔습니다. 엄마. 할인이의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울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제 맞은편에 앉았죠. 엄마, 그동안. 저는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일단 앉아. 차 마시자. 할인이는 입을 다물고 앉았어요. 손을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할인아, 엄마 편지 받았지? 네, 받았어요. 다 읽었어? 네. 여러 번 읽었어요. 그럼 알겠구나. 엄마가 왜 이렇게 했는지. 할인이는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뭐가 잘못이었는지 알아? 할인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 말했어요. 엄마를 사람으로 안 봤어요. 그냥 관리해야 할 대상으로만 봤어요. 엄마 마음은 생각 안 하고 우리 계획만 세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가장 아팠어.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저 몰랐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엄마가 이 집을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지. 편지에 다 썼잖아.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계단 닦았던 것, 시장에서 반찬 팔았던 것, 너 학원비, 등록금, 결혼 예단. 다 그 돈으로 한 거야. 할인이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죄송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저는 조용히 할인이를 바라봤습니다. 딸의 울음소리가 카페 안에 작게 울렸어요. 몇몇 손님이 이쪽을 쳐다봤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울음이 잦아들었어요. 할인이는 휴지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마, 성년의견 신청 안 할게요. 저희가 잘못 생각했어요. 응, 그래야지. 엄마는 아직 멀쩡해. 혼자 걷고, 혼자 밥 먹고, 혼자 판단해. 후견인 필요 없어. 네, 알았어요. 그리고 할인아, 엄마가 집 한 건 적법해. 등기도 넘어갔고, 돈도 받았어.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 변호사한테 확인했어. 할인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변호사가 그랬어요. 엄마가 정상적으로 판단해서 하신 거라고. 문제 삼을 수 없다고. 그래. 그러니까 엄마 재산에 손 대려고 하지 마. 이제 엄마가 관리할 거야. 네, 엄마. 저는 가방에서 통장 사본 하나를 꺼냈어요. 손자 이름으로 만든 교육 적금 통장이었습니다. 할인이한테 건넸죠. 이거 봐. 할인이는 통장 사본을 받아들었어요. 눈으로 훑어봤습니다. 이게 뭐예요? 민준이 교육 적금. 엄마 이름으로 만들었어. 매달 10만 원씩 넣어. 민준이가 20살 되면 줄 거야. 엄마. 손자 학원비 자동이체는 해지했어. 근데 엄마가 직접 챙길 거야. 돈보다 습관을 가르치려고. 민준이한테 이 통장 보여줘. 할머니가 조금씩 모아준 거라고. 그렇게 배우는 거야. 할인이는 또 눈물을 흘렸어요. 고마워요, 엄마. 고마워할 건 없어. 엄마니까 하는 거야. 근데 할인아, 조건이 있어. 네. 이제부터는 엄마한테 돈 달라고 하지 마. 생활비 보태달라고 하지 마. 너희는 너희 힘으로 살아. 알겠어? 할인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알았어요. 그리고 엄마 새 주소 알려줄게. 근데 함부로 오지 마. 미리 연락하고 와. 엄마도 엄마 생활이 있어. 네, 그럴게요. 저는 메모지에 새 주소를 적어서 건넸어요. 할인이는 받아들고 천천히 읽었습니다. 원룸형 실버 커뮤니티요? 응. 요양원 아니야. 독립주거 공간이야. 엄마가 혼자 살 수 있는 곳. 부엌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필요하면 도움 받을 수 있지만 기본은 혼자 사는 거야. 엄마 거기서 괜찮으세요? 응. 좋아. 조용하고 깨끗하고 공원도 가깝고 엄마한테는 이게 맞아. 할인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행이에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식어 있었어요. 하지만 괜찮았죠. 할인아, 엄마는 너를 미워하지 않아. 다만 시간이 필요해. 너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고 엄마도 그래. 우리 천천히 가자. 서두르지 말고. 네, 엄마. 알았어요. 그리고 준혁이한테 전해. 장모 재산은 장모 거라고. 사위가 관리할 게 아니라고. 알겠어? 할인이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네, 전할게요. 저희는 1시간쯤 더 앉아 있었습니다. 할인이는 요즘 민준이 이야기를 했어요. 학교에서 상 받은 이야기, 친구들과 싸운 이야기. 저는 들어줬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가끔 웃으며. 카페를 나올 때 할인이가 물었어요. 엄마,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어요? 한 달 뒤쯤. 엄마가 연락할게. 네, 기다릴게요. 할인이는 저를 꼭 안았습니다. 저도 딸을 안아줬어요. 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사랑해요, 엄마. 나도야. 할인이는 돌아서서 걸어갔어요. 몇 걸음 가다가 뒤돌아봤습니다. 손을 흔들었죠. 저도 손을 흔들어줬어요. 딸이 사라지고 저는 혼자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시원했습니다. 용서는 아직, 하지만 인생은 계속.
저는 중얼거리며 걸어갔습니다. 새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발걸음은 가벼웠어요. 집에 도착해서 저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새로운 항목을 적었어요. 12. 딸과의 거리 유지하되 끊지 않기. 13. 손자 적금 매달 10만 원. 14. 내 삶의 주인 나. 글씨는 또렷했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어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하늘. 저는 창가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어요. 법정까지 갈 필요는 없었습니다. 법으로 싸울 필요도 없었어요. 그냥 삶으로 보여주면 됐습니다. 제가 여전히 제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편안했습니다. 처음으로 오랜만에 한 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여름으로 접어들고 있었어요. 아침 햇살이 더 뜨거워졌고 공원의 나무들은 푸르렀습니다. 저는 새 보금자리에 완전히 적응했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열면 새소리가 들렸어요. 세수를 하고 간단한 체조를 했죠. 무릎은 여전히 시큰거렸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우니 덜 아팠습니다. 아침 식사는 간단했어요. 밥 한 공기, 된장국, 김치. 혼자 먹는 밥이었지만 맛있었습니다. 천천히 먹었어요. 급할 게 없었거든요. 식사 후에는 설거지를 하고 방을 정리했습니다. 작은 공간이었지만 제 공간이었어요. 아무도 간섭하지 않았고 아무한테도 눈치 보지 않았습니다. 오전에는 공원을 산책했어요. 천천히 걸었습니다. 무릎이 아프니까 쉬엄쉬엄.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구경했죠. 탁구 치는 노인들, 강아지 산책시키는 사람들, 유모차 끌고 나온 젊은 엄마들. 다들 자기 삶을 살고 있었어요. 오늘은 화요일이었습니다. 시장 가는 날이었어요. 저는 장바구니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를 탔죠. 경로 패스를 찍었어요. 무료. 작은 혜택이었지만 고마웠습니다. 시장은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채소가게, 생선가게, 반찬가게.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저는 채소가게 앞에 섰어요. 봄동 주세요. 얼마나 드릴까요? 한 단이요. 봄동을 받아 장바구니에 넣었습니다. 파, 마늘, 고춧가루도 샀어요. 오늘은 겉절이를 담그려고요. 집에 돌아와서 봄동을 다듬었습니다. 시든 잎을 떼어내고 깨끗이 씻었어요. 물기를 털고 먹기 좋게 잘랐죠. 양념을 만들었습니다. 고춧가루, 다진 마늘, 새우젓, 설탕, 참기름. 비율은 몸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50년 넘게 해온 일이었거든요. 봄동에 양념을 버무렸습니다. 손으로 조물조물. 빨간 양념이 봄동에 골고루 묻었어요. 그릇에 담았습니다. 예쁘게 담았죠. 혼자 먹는 밥이어도 정성은 들여야 했으니까요. 점심은 간단했습니다. 밥, 된장국, 방금 만든 봄동 겉절이. 한 입 베어 물었어요. 아삭했습니다. 매콤하고 시원했어요. 맛있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 예전에는 쓸쓸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평화로웠어요. 제가 만들고 싶은 걸 만들고 먹고 싶을 때 먹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식사 후 저는 작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가계부였어요. 매일 쓰고 있었죠. 6월 15일 화요일. 지출 봄동 3,000원, 파 1,000원, 마늘 2,000원, 버스비 영원 경로 패스, 합계 6,000원. 매달 생활비는 100만 원 정도였어요. 관리비 30만 원, 식비 50만 원, 기타 20만 원. 은행에서 나오는 연금이 200만 원이었으니 100만 원은 저축할 수 있었습니다. 넉넉했어요. 오후에는 독서를 했습니다. 도서관에서 빌린 책,
혼자 사는 즐거움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에세이였습니다. 천천히 읽었죠. 밑줄도 그으면서 마음에 드는 구절이 있었어요. 혼자라는 건 외로운 게 아니라 온전한 거다. 저는 밑줄을 2번 그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저녁 무렵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할인이었어요. 저는 받았습니다. 응, 할인아. 엄마, 저예요. 통화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지. 너는? 저도 괜찮아요. 민준이가 엄마 보고 싶대요. 다음 주에 같이 가도 될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1달. 충분한 시간이었어요. 그래 와. 토요일 점심때 와. 엄마가 밥 해줄게. 정말요? 고마워요, 엄마. 그래. 그럼 토요일에 보자. 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전화를 끊고 저는 웃었습니다. 딸의 목소리가 예전보다 조심스러웠어요. 함부로 하지 않았죠. 좋았습니다. 관계가 바뀌고 있었어요. 천천히 조금씩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베란다로 나갔어요. 작은 베란다였지만 의자 하나 놓을 공간은 있었습니다. 의자에 앉아 바깥을 바라봤어요. 공원에는 가로등이 켜지고 있었습니다. 노란 불빛, 산책하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탁구대에는 아직도 사람들이 있었죠. 공을 주고받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손에 든 열쇠를 내려다봤어요. 새집 열쇠, 반짝거렸습니다. 이 열쇠로 문을 열고 이 열쇠로 문을 잠궜어요. 제 공간, 제 선택, 옛날 집 열쇠가 생각났습니다. 403호 열쇠, 28년을 함께한 열쇠, 그 열쇠를 마지막으로 돌렸을 때 가슴이 아팠어요. 이제는 괜찮았습니다. 보내줬으니까요. 저는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늘 가지고 다니는 수첩. 새 페이지를 펼쳤어요. 펜을 들고 적기 시작했습니다. 해야 할 것들 앞으로. 1. 매달 소액 나눔 통장 만들기 독거 어르신 반찬 봉사. 2. 손자 민준이 만날 때 용돈 대신 책 선물하기. 3. 건강 챙기기, 무릎 재활운동, 정기검진. 4. 새로운 취미 찾기, 탁구, 서예요. 5. 나를 지키는 일 매일 조금씩. 글씨는 또렷했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어요. 저는 수첩을 덮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어요. 여름 밤하늘, 맑았습니다. 제 인생에서 72년을 살았어요. 그중 50년을 누군가를 위해 살았습니다. 남편을 위해, 딸을 위해, 손자를 위해. 제 것은 없었어요. 제 시간도, 제 돈도, 제 선택도. 그런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남은 인생은 제 것이었어요. 몇 년이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시간만큼은 제가 주인이었습니다. 손에 쥔 열쇠를 바꾸니 마음의 열쇠도 새로 깎였어요. 저는 짐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관리해야 할 대상도 아니었어요. 저는 사람이었습니다. 김순덕이라는 72년을 살아온,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 내 삶의 주인은 나였습니다. 그러니 나를 지키는 일, 이제부터는 미루지 않을 거예요. 망설이지 않을 거예요. 저는 일어나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문을 잠그고 불을 껐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이불을 덮었죠. 포근했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내일이 기다려졌습니다. 무슨 일이 있을지 몰랐지만 괜찮았어요. 제가 선택할 수 있었으니까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내일도 나는 나로 살 거야. 그리고 잠이 들었어요. 얼굴에는 작은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어요. 방 안을 은은하게 비췄습니다.
침대 옆 선반 위 남편 영정 사진도 희미하게 보였어요.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 잘하고 있지? 대답은 없었지만 저는 알았어요. 남편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을 거라는 걸요.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계속 돌아갔어요. 저도 계속 살아갈 거예요. 제 방식대로, 제 속도대로. 손에 쥔 열쇠를 바꾸니 마음 열쇠도 새로 깎였네요. 나는 짐이 아니고 내 삶의 주인입니다. 그러니 내가 나를 지키는 일, 이제부터는 미루지 않겠습니다.